안녕하세요. 방송언어 13주차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로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네요. 그리고 예상대로 진도도 이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으로서 우리 교재 진도도 모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준발표 공지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실시간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영상으로 이제 이번 방송 언어 강의의 말미를 대미를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외래어 표기법과 3.3 외래어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정의를 좀 간단히 우리 강의 자료에서도 했지만 외래어와 외국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좀 범람하고 있는 그런 외국어들이 요즘 많죠. 선생님이 가끔 팩트 체크라는 말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외국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외래어에 해당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외래 요소들이 된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표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래 요소는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언어들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외래 요소들을 이제 표기하기 위한 그런 원칙이 또 필요하죠. 근데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원칙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도 또 이제 복잡하게 있어 왔습니다. 교재 222쪽이고요. 교재는 222쪽이고 지금 우리 강의 자료 1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1 외래어 표기법.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을 외래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버스,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이 사전에 실린 것들이 모두 외래어의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래어는 국어 단어의 국어 어휘의 한 요소로 수용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느 사전을 보면 이렇게 외래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사전에 따라서 이제 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수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좀 많은 경우는 10% 가까이 육박한다. 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외래어도 상당히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 사전에 등재되는 외래어의 자격을 가지려면 또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법을 외래어 표기법이라 하고요. 국어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규정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공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조항으로부터 이제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고 한글 자모만으로 표음주에 따르도록. 그러니까 새 문자나 부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프랑스어를 배워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요. 악센떼기니, 악상그라브니, 시르공플렉스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벳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붙게 되는데 그런 거를 쓰지 않고 우리 국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이런 부가적인 그런 부호도 쓰지 않고 또 낯선 새로운 문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 자모만으로 최대한 발음을 존중한 표음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1940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공포하고 1941년에 책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오늘날 외래어 표기법 규범의 뿌리가 되었죠. 우리가 지금 원칙으로 삼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33년, 40년에 이은 것이긴 하지만 1986년에 제정 고시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는 크게 4장의 그런 규정을 갖게 되는데요. 기본 원칙, 그 다음에
제2장은 외국어와의 한글 표기 일람표, 제3장은 외국어 표기 세칙, 제4장은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344쪽 부분, 이제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부록의 344쪽부터 이제 보면 344쪽 잠깐 가볼까요? 거기 보면 표기의 원칙, 그 다음에 제2장에서 그 표기 일람표, 표기 일람표. 그래서 표기 일람표는 뭐냐면 각각의 많은 외국어와의 대조표를 다 일일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언어, 이렇게 지금 345페이지도 보면 에스파냐어, 그 다음 쭉 넘겨보면 이탈리아어, 뭐 일본어, 중국어 굉장히 많습니다. 쭉 넘어가면 뭐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그러니까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예요. 뭐 영어, 헝가리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대조표 자체가 모두 18개든가 네, 19개, 러시아어까지 이렇게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 세계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이런 그 외국어와의 그 표기를 대조하는 그런 대조표가 없는 그런 언어가 더 많겠죠. 대표적으로 뭐 터키어라든지 뭐 인도어라든지 그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다 포함을 하려고 하면, 근데 지금 사실 이것만 해도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외워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원칙이 굉장히 필요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그 381페이지에 보면 표기 세칙이 또 각 언어마다 또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쭉 넘겨보면 거의 뭐 계속 러시아어 뭐까지 있고 425쪽에 가면 425쪽 부록의 425쪽에 보면 인명, 지명 의 그런 표기 원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록에 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강의 자료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 일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이제 기본 표기의 원칙은 제1항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장의 그 표기 원칙의 제1항. 그러니까 이 모두 이제 표기의 기본 원칙은 모두 그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서 그게 교재에서 223쪽부터 227쪽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개의 자모로만 적는다. 또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기역, 미음, 리을, 미음, 비읍, 시옷 7개만을 쓴다. 또 4번 사항에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5번째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형을 존중하되 범위는 따로 정한다 등등, 그렇게 모두 5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의 자료 일쪽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24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표음주의 원칙, 그래서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고 한글 자모만을 사용해서 표음주에 따른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용 24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24글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자음과 강의 자료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야어요, 오요, 우유, 의의 10개의 모음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 각각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인 쌍기역, 쌍디귿이라든지 예와 등도 포함이 당연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제2항 외래어의 1우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닙니다. 네,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부록을 보면서 이미 살펴봤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제2항 강의자료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이거를
one letter per 포님이라고 해서 1문자 대 1음소의 원리다라는 그런 어떤 문자를 이용하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호거든요. 기호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시를 할 때 어떤 지시하는 대상과 이 지시하는 기호는 1대1 대응을 해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기호와 기호가 나타내는 그 어떤 지시체는 1대1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문자 기호는 그러면 그 문자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음소잖아요. 한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음소, 소리를 나타내는 단위인 음소와 그 기호, 문자 기호는 1대1 대응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시호 표기가 어떨 때는 S 발음이 됐다가, 어떨 때는 지읒 발음이 츠 발음이 됐다가, 어떨 때는 스 발음이 됐다가,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리겠죠. 기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외래어 표기법도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필름.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필름으로 쓰는데, 강의 자료 이쪽 같이 보겠습니다. 필름으로 쓰는데 이거를 필름으로 히읗으로 쓰는 거 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파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써요? 화이팅으로 써요? 파이팅으로 써요?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이라고 쓰나요? 파일이라고 쓰나요? 사람에 따라서 살짝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되겠죠. 뭔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칙이 필요하겠죠. 또 외국어의 경우 P 발음 같은 경우 패스로도 되고 컵도 되고 수프도 돼요. 자, 이렇게 다 달리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 뭔가 예외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칙을 정해서 정해진 원칙대로 통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의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라고는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이제 7개의 받침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한국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맞춤법에는 유기음이나 즉 격음이죠. 거센 소리나 그 다음에 경음, 된 소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발음은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음 앞이나 휴지로 단독적으로 발음될 때는 자, 앞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피읍 받침이겠지라고 하지만 실제 발음은 피읍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지 앞이나 또 자음 앞에서는 모두 7개의 자음밖에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음절말 그 미파와 혹은 불파와라고 하는 한국어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음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래어를 발음할 때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어를 이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국어의 음운체계에 끌어들이는 현상이죠. 이런 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중간언어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콩글리시다, 달리 말해서 또 다른 외국 사람들이 영어권 하자가 한국어를 발음하거나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는 반드시 영어권 하자는 영어 발음의 간섭을, 베트남어 하자는 베트남어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워도 한국어의 간섭이 들어. 이런 것을 중간언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간언어 현상이 길게 되면 제대로 이제 그 해당 어떤 내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 언어 타겟 랭귀지를 제대로 못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습득이 아닌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발음에 자기 모국어의 간섭 현상은 아주 절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가 어떤 속성을 가지건 간에 우리가 그 외국어를 수용할 때 이렇게 음절 발음에서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인 불파와 같은 말로 미파와라고 하는데, 그 현상을 수용해서 7개로 제한하는 그런 발음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표기도 그렇게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컵 같은 경우 영어권 하자는 컵이 아니라 컵 이렇게 공기를 내보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컵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미파와라는 거예요. 그런 전문적인 개념은
뭐 우리 방송 언어에 뭐 꼭 필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기 때문에 피읍 받침으로는 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차라리 주의할 것은 뭐냐면 디귿 소리가 나는 경우에 시옷으로 적어주어야 해요. 그래서 로켓, 원래대로 하면 T 발음이니까 제일 가깝게는 티읕으로 쓸 것이 아니면 디귿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우리 어때요? 로켓이 날아갔다 그렇지 로켓이 날아갔다 로켓이 날아갔다 이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옷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로켓으로 적고 우리가 로켓으로 발음하면 이건 이제 사실 rocket,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rocket 뭐 이렇게 한다면 rocket, 우리가 앞에서 R 사운드만 생각하지만 R 사운드가 이제 한국어의 그 리을 발음과는 달리 리트로플렉스라고 해서 건설음으로 발음한다 이런 것만 신경 써 rock, 뭐 rocket 이런 것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는 이 T 발음도 한국어에서와는 달리 공기를 내보내죠. rocket 막 그렇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옷 이렇게 닫아버리죠. 미파불파라는 현상입니다. 네, 뭐 그런 의문론적인 현상은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표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다 여러분들 실제 발음에서 오마이갓이야, 넌 나의 타겟이야 등등에서 보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파열음 포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네.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음, 경음, 격음 혹은 유기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비읍 소리가 이제 파열음이에요. 기역, 디귿, 비읍. 그 중에 파열음에는 평음인 그드부도 있고, 그다음 경음인 끄트부도 있고, 유기음, 격음이라고 할 수 있죠. 크트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끄뜨뿌를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에 이제 우리말은 거기 이제 강의 자료 2페이지 하단을 보면 외국어의 파열음은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평음, 경음, 유기음 이렇게 격음, 삼항 대립을 갖고 있지 않고 보통은 성대 진동 여부에 근거한 무성 파열음과 유성 파열음으로 이렇게 이항 대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뭐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네, 뭐 대부분 뭐 특히 뭐 유럽어들은 다 이렇죠. 일반적으로 유성 파열음은 우리말 국어에서 평음으로, 무성 파열음은 우리말에서 유기음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G 소리는 기역으로, 그 다음에 크 소리는 키역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따라서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에는 우리말의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된 이제 우리가 초기에 외래어 표기에서 사용됐던 언어들은 유럽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어들의 속성을 받아들이니까 유성 파열음과 무성 파열음의 대개의 경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유무성으로 이항 대립되지 않고 국어처럼 평음, 경음, 유기음, 격음, 유기음 같은 말이에요. 삼항 대립을 가지는 베트남어라든지 타이, 태국 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큰 교류가 없다 보니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삼항 대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언어들의 경우에는 경음 표기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 모차르트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파리나 이제 그 모차르트로 적어야 되고 반면에 베트남어는 호치민 뭐 그다음에 푸켓 이렇게 썼었는데 이들이 실제로 경음, 삼항 대립을 우리와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호찌민과 그다음 푸켓으로 이제 적도록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호치민이나 푸켓으로 이제 특히 뭐 익숙하게 동남아 명칭을 사용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치게끔 해서 한동안 외래어 표기법에서 지명 표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다들 또 익숙해지셔가지고
요즘은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의 자료 3쪽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흔히 된소리로 난다고 느껴지는 더블, 볼, 서비스, 세일은 우리가 말로는 그러잖아요. 더블이야, 서비스야, 세일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표기는 더블, 볼, 서비스, 세일이라는 것 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뭐 담배 같은 거예요. 타바코에서 온 거죠. 포르투갈어에서 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을 타바코로 바꾸고 이게 뭐냐면 담배가 우리가 지금 외래어의 뿌리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외래어들이 몇 가지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시기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외래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TV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텔레비전이라는 말도 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TV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혹시 할머니나 어머니들도 야 텔레비전 켜봐 라고 아마 집에서 여러분은 안 써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테레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테레비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영어 더 잘하겠지만 영어 단어를 분석해보면 텔레비전이에요. 그렇다면 텔레비라는 말은 비전에서 오해를 빼버린 형태 너무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픈 실러블 스트럭처, 개음절 구조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비음, 자음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국어 같이 종성, 즉 받침 표기가 이제 종성, 음절, 말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음절 구조로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어에서도 그런 발음들이 불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테레비, 텔리도 아니고 테레비, 데레비, 할머니들은 데레비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한 번 더 꺾어져서 들어온 일종의 그 왜곡된 외래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테레비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형태적 분석이나 뭐 약어나 이런 게 그런 거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현상을 절단 현상, 트렁케이션이라고 흔히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새삼스럽게 뭐 타바코로 바꾸고 이제 말이 안 되죠.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발음에서 너무 떨어졌어. 캐머러로 써야 된다. 라디오도 너무 원래 발음에서 멀어졌어. 라디오로 써야 된다. 좀 웃기지 않나요? 뭐 컴퓨터도 뭐 컴퓨터로 쓸 것이냐, 컴퓨터로 쓸 것이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초기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도 컴퓨터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이게 되게 이상하죠. 왜 할머니들이 컴퓨터라고 하느냐? 원래 한국어 음절에는 퓨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퓨리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명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퓨라는 발음을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퓨라고 하는 음절을 가지고 있는 고유어나 혹은 한자어는 없습니다. 그건 다 기본적으로 외래어나 외국어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랭귀지 컨택트를 통해서 외래어의 영향으로 새로운 음절을 발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두음 법칙 얘기할 때 원래는 어두에 유음이 오는 것을 한국어는 굉장히 꺼려서 이런 것도 어두에는 원래 올 수 없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잘 발음하느냐? 외래어의 영향인 것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관용 표현들은 이제 거의 이거는 새삼스럽게 담배가 외국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외래어를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고유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도 외래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짐승. 짐승 고유어 같죠? 짐승은 원래 중생에서 온 말이에요. 헉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중생은 지금 어떤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어 있고 거기서 삐져나온 파생된 짐승은 고유어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와서 짐승을 뭐 외래어라고 해야 돼요? 또 자몽도 약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왜곡된 외래어인데 그레이프루트잖아요. 그레이프루트인데 이게 1990년대 이제 백화점에서 아주 비싼 과일로 팔렸어요. 근데 느닷없이 얘가 자몽이 됐어요. 도대체 왜 그레이프루트가 자몽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위 말해서요. 에티몰로지, 어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게 레몬 그러면 자몬이어야 하는데 왜 자몬이어야 하는데 왜 자몽이 되었느냐. 일본식 표현에 레몬이라는 발음이 있다나 뭐 이렇게 돼서 복잡하게 말하자면 그레이프루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일본식 외래어를 통해서 글쎄요, 자몽이 레몬하고 비슷한가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자몽은 자몽이 되었다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어원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 그럴듯하긴 하죠. 왜냐하면 너무 그레이프루트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건 이런 그 관용 표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순수 우리말을 살리는 것이 좋겠죠. 뭐 우리 학생회관이 지금 누리관이잖아요. 그런 누리라는 표현을 써서 뭐 네티즌을 누리꾼이라고 한다든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누리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게 여러분들 같은 젊은 대학생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뭐 새내기 동아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다음 리플도 어느 날 이제는 댓글로 좋은 댓글 씁시다. 네, 이건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의 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교수님들 오늘도 선생님이 아침 10시부터 8시 반까지 회의를 했어요. 정말 밥 두 끼를 계속 먹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보면 이게 어떤지 우리가 화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어를 섞었으면 뭔가 내가 되게 지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글쎄요. 선생님은 오히려 전공이 오히려 국어국문학과라서 뭐 한류에 관한 것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젊은 감각을 조금 더 익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간혹은 건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서구 사대주의에서 쉽게 못 벗어나고 있는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은 3.3.2 외래어 표기의 현실을 보도록 할까요?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면서 보는 그런 한 구절을 그 이제 저자가 227페이지 그 교재에 소개해 놓은 한 글인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 자료 3쪽에 소개해 놨습니다. 아마 이거 저기 여성 잡지나 패션 잡지 뭐 여러분들 이렇게 미용실 가면 선생님들 미용실 가면 한 잡지 한 2권 띄고 오는데 그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의 자료 같이 보면 그 핑크로 되어 있는 그 선생님들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잡지 볼 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쓱 보고 대충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나 많은 그런 이건 외래어도 아니고 그냥 외국어예요. 뭐 그레이 컬러는 특유의 클래식하고 차분한 무드를 대변하는 모직, 코튼, 트위드 소재 외에도 부드러운 느낌의 스웨이드, 청키한 니트나 반짝이는 세틴 등 드라마틱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득 담고 돌아왔다. 아마 여기 무슨 옷이 있겠죠. 회색 옷이었나 봅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옷 보느라 그냥 쓱 봤을 텐데 이제 화보는 빼고 이 글만 보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와 이렇게까지 심한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매스큘린 트렌드가 더해져 그레이 컬러는 트렌디한 루킹을 완성하는 키 컬러도 활약한다.
넉넉한 피트의 그레이 블레이저는 가을 겨울을 아우르는 베스트 아우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선생님은 아우터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평상시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안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상 브랜드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느 순간 아우터 뭐 이렇게 네 그냥 뭐 겉옷인데 네, 이렇게 참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참 그레이 컬러, 회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레이 컬러라고 했을 때 뭔가 더 고급져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이러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 외국어 시켜보면 더 못하는 것 같아.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봐도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8쪽에서부터 231쪽 한번 일상 속의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그 밑에 선생님이 지금 그 색깔로 파란 색깔, 보라 색깔로 써놔서 외래어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한국어에 동화되어 국어처럼 사용되는 단어고 외국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아직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단어. 정착되지 않은 단어는 정착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네, 좋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외국어들을 다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프랑스가 거의 90년대까지 이게 그 순수주의라고 하죠. 굉장히 그 뭐랄까요, 문화적인 그런 순수주의, 문화 우월성에 대한 그런 고집, 자존심 같은 것이 있어서 특히 그 영어에 대한 수용을 굉장히 안 했던 시절 굉장히 막 그 순화 작업에 되게 노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좀 영어에 굴복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영어가 만국 공통어이기는 합니다. 글로벌 잉글리시, 글로비시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프랑스가 토플 성적이 뭐 거의 2000년대는 한국과 그 일본이 거의 꼴찌라고 할 만큼 이제 토플 성적이 안 좋은데 참 투자하는 것만큼 안 나오죠. 근데 뭐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 계통이 달라서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언어 계통은 영어랑 같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학습에 용이할 텐데 이제 그만큼 안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순수주의, 언어 순수주의. 그래서 굉장히 그 순화 작업에 더 치열하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그 한자어에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탁 통치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미국 문화의 모든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주로 그 유럽 여러 언어들의 영어를 포함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외래어나 외국어의 침투가 심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28페이지부터 보면 거기 우리 사진을 보면 바다 코코넛, 쿠킹 호일, 후레쉬 베리, 공화일로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원리대로 하면 이렇게 쓰면 화일, 호일, 후레쉬는 파일, 포일, 프레쉬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제품명이니까 이제 와서 바꾼다는 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선, 바다, 꼬꼬다, 시리얼 이것들도 229페이지에 가보면 모두 다 평음으로 바꿔야 해요. 그러나 참 쉽지는 않죠. 그 다음 테이프도 테이프라고 써야 되고 케첩의 경우도 역시 이거는 이제 아이로 쓰면 안 되고 어이로 쓰고 또 첩으로 써야 되는 이런 규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간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퀸이 아니라 그냥 퀸. 왜냐 음장 표기를 안 합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소렌토도 평음으로 써야 되고 페이스 앤 바디는 보디로 바꿔야 되고 연세 주얼리는 자, 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주얼리로 바꿔야 되고 네, 230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렇게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230에서 231페이지 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음식점 메뉴라든지
카페 메뉴에서 잘못된 점들을 이제 외래어 표기들을 찾고 바로 고쳐야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가스는 안 되고 돈가스로 써야 되고, 스프 아니고 수프로 써야 되고, 파마산 치즈 아니고 파르메산 치즈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짜렐라 아니고 모차렐라이고요. 그 다음에 슈림프 아니고 슈림프고, 뭐 그라탕 아니고 그라탱이고, 서로인 아니고 설로인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231페이지는 거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기된 교재의 231페이지의 표에서는 주황색으로 표기된 초콜릿과 마키아토, 캐러멜을 제외하고는 다 잘못된 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